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2 언어와 매체 비상, 대단원, 2단원, 담화와 문장의 탐구 및 활용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대단원, 2단원에 총 3개의 소단원이 있는데 담화의 개념과 특성, 그리고 문장의 짜임과 활용, 문법 요소의 효과와 활용 이 3개를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1단원 담화의 개념과 특성입니다. 우선 이 단원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문제 유형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주어진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담화의 맥락, 발화의 의미 등을 묻는 문제입니다. 기출문제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대화를 제시한 후 이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담화의 맥락, 그리고 각각의 발화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주어진 글이 형식적 측면에서 응집성을 갖추고 있는지, 내용적 측면에서 통일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교과서의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지진 발생 시 청소년의 장소별 행동 요령이라는 주제로 발표 자료가 나와 있죠. 여기에서 통일성에 위배되는 문장이 뭔지, 그리고 각각의 접속 표현과 대용 표현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묻는 문제를 말합니다. 이것도 기출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자면 이렇게 15번 그리고 16번이 이런 문제에 해당하는 거죠. 교과서에 제시된 지문 말고 다른 지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이 출제된 문제 유형은 발화의 종류 중 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기출문제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23번과 같이 밑줄 친 발화가 직접 발화인지 아니면 간접 발화인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24번도 마찬가지죠. 25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지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화의 개념과 구성 요소를 볼게요. 동생이랑 형의 대화가 나옵니다. 동생이 왜 이렇게 덥지? 라고 말하자 형이 그래 알았어 라고 선풍기를 켜주네요. 왜 이렇게 덥지? 이 발화는 형식으로 보면은 그냥 의문문이죠. 왜 이렇게 더운지 이유를 묻는 거. 그런데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선풍기를 켜달라는 요청의 의도가 담긴 거죠. 그래서 형은 이 동생의 발화에 담긴 의도를 파악하고 선풍기를 켜주고 있습니다. 이 대화에서 동생과 형의 말을 각각 떼어놓고 보면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형의 그래 알았어 라는 말은 앞선 동생의 말을 고려해야 그 의미를 알 수 있다. 즉 두 사람의 말은 대화 상황을 고려해야 그 의미가 명확히 이해된다. 위 대화처럼 발화들이 모여 이루어진 언어 형식을 담화라고 한다. 담화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말하는 사람인 화자, 그리고 듣는 사람인 청자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담화가 이루어진 시간적, 공간적 상황인 맥락, 그 속에서 문장 단위로 실현된 말인 발화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담화의 개념과 구성 요소 4가지가 나왔죠. 우선 담화는 발화들이 모여 이루어진 언어 형식을 말하고 화자, 청자, 맥락, 발화 이 4개가 담화의 구성 요소가 됩니다. 위 대화에서 두 사람의 말을 발화 자체로 해석하면 동생은 형에게 날씨가 왜 더운지를 물어보았는데 형이 알았다고 대답하였으므로 어색한 담화가 된다. 하지만 이처럼 직접 발화로 해석하지 않고 맥락을 고려하여 간접 발화로 해석하면 담화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여기서 직접 발화란 발화의 형식과 화자의 의도가 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화자가 자신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발화를 말하는 거예요. 간접 발화는 이와 반대되는 의미겠죠. 발화 의도와 관련된 언어 형식을 쓰지 않고 화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즉 동생의 발화에는 날이 너무 더우니 형에게 선풍기를 켜는 것과 같은 행위를 요청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에 형은 알았다고 답하고 선풍기를 켜주며 이 요청에 응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지금 몇 시야 라는 발화도 맥락을 고려했을 때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지금 몇 시야 앞에 왜 이제서야 집에 들어온 거야? 라고선 말했다면 이거는 간접 발화에 해당하죠. 집에 일찍 들어와야지 이렇게 늦게 다니면 어떡하니?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병원에 3시까지 가야 하는데 지금 몇 시야? 라는 것은 진짜 지금 몇 시인지 궁금한 걸 물어보는 거죠. 직접 발화에 해당합니다. 지금 시각이 몇 시 몇 분이나 되었어?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담화의 맥락을 보도록 할게요. 남학생이 너무 추워 라고 하자 외국인 친구가 추워? 그럼 찻집에서 따뜻한 차 한 잔 사줄까? 저기 들어가자 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남학생이 아니야 괜찮아 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외국인 친구가 그래 알았어 그럼 나는 차 한 잔 마시고 올게 라고 친구를 놓고 갑니다. 외국인 친구가 그냥 가자 남학생이 당황하죠. 그래 마시고 와 라고 말하니까 여학생이 내가 오늘 춥다고 했잖아. 그렇게 얇게 입고 오다니 참 잘했다 라고 말을 하네요. 일단 여기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거 저기라는 대용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찻집을 가리키는 거죠. 저기 들어가자 라고 말했으니까. 그리고 남학생이 찻집에서 차 사줄게 라고서 말한 외국인 친구의 호의를 거절한 거는 상대가 베푸는 호의를 한 번쯤은 거절하는 태도를 겸손하다고 여기는 우리나라의 문화가 반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나라의 문화를 모르고 외국인 친구는 그냥 남학생의 대답을 언어적 의미 그대로 받아들이고 혼자 간 거죠. 외국인 친구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외국인 친구가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여학생이 남학생에게 참 잘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상황 맥락을 고려했을 때 반어적 표현에 해당합니다. 진짜로 잘했다는 게 아니라 약간 비꼬는 거죠. 이 대화에서 나타나는 담화의 의미와 맥락, 대용 표현이나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외국인 친구 그리고 참 잘했다에 담긴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담화의 흐름이나 의미 해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맥락에는 언어적 맥락과 비언어적 맥락이 있다. 우선 언어적 맥락은 담화 내에서 어떤 발화의 앞뒤에 놓인 발화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맥락이다. 위 담화에서 외국인이 말한 저기는 앞에 발화를 볼 때 찻집임을 알 수 있다. 비언어적 맥락은 크게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나뉜다. 우선 상황 맥락은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시간과 장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담화 주제와 관련하여 누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말한다. 위 담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한 참 잘했다라는 말은 대화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반어적 표현을 통한 부정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문화적 맥락은 의사소통 참여자들이 공유하는 역사적, 사회적 상황과 이념, 공동체의 가치와 신념 등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대가 베푸는 호의를 한 번쯤 거절하는 태도를 겸손하다고 여기는 문화가 있다. 그런데 위 담화에서 외국인은 이러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여 남자의 거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즉, 이 담화에서는 언어적 맥락 그리고 비언어적 맥락 중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볼게요. 담화의 맥락을 고려하여 다음 발화의 의미를 파악해보자. 지나가던 사람에게 혹시 여기에서 기차역까지 가는 길을 아시나요? 이거를 언어적 맥락으로 해석하면은 아는지 모르는지 이 여부를 묻는 건데 상황 맥락을 고려했을 때 여기에서 기차역까지 가는 길을 알려주세요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목욕탕에 열탕에 들어가며 정말 시원하다 라고 말하는 거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모르면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발화죠.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했을 때 뜨거운 물에 들어오니 정말 개운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담화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해야겠죠. 그 다음 담화의 통일성과 응집성을 볼게요. 남학생이 나 오늘 국립중앙박물관에 갈 거야. 나 국립중앙박물관 처음 가봐. 그러니까 잘 찾아갈 수 있겠지? 라고 말하자 여학생이 너 신발 멋지다. 하지만 넌 잘 찾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네요. 남학생이 앞서 국립중앙박물관이라고 말을 했는데 뒤에 또 언급하고 있죠. 중복되고 있죠. 이때에는 국립중앙박물관 대신에 나 거기에 처음 가봐 와 같이 거기라는 대용 표현을 사용하면 발화의 응집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잘 찾아갈 수 있겠지? 어색하죠. 그러니까가 아니라 하지만 또는 그렇지만 등의 접속 표현으로 고쳐야겠죠. 이렇게 접속 표현을 고치면 발화의 응집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학생은
갑자기 너 신발 멋지다라는 대화의 주제에서 벗어나 발화를 하고 있죠. 이거는 통일성을 해치는 발화입니다. 다음 글을 읽어볼게요. 여러 발화를 단순히 모아놓은 것이 곧 담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담화가 완결된 구조를 이루려면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다. 담화 내의 발화들은 통일된 주제 아래 모여 있어야 하고 형식적 장치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즉, 내용적 측면의 통일성과 형식적 측면의 응집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게 담화의 조건에 해당하는 거죠. 첫 번째는 통일성이고 두 번째는 응집성입니다. 통일성과 응집성을 해치는 부분을 묻는 문제, 그리고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묻는 문제도 출제되었습니다. 통일된 주제는 담화가 갖추어야 할 기본 조건이다. 위 담화에서 남학생은 자신이 박물관에 잘 찾아갈 수 있을지를 물었는데 여학생은 엉뚱하게도 남학생의 신발이 멋지다는 말을 먼저 하고 있다. 이는 주제의 일관성에서 벗어난 발화로 담화의 통일성을 해친다. 또한 담화 내의 발화들은 응집성을 띄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용 표현, 접속 표현 등을 올바르게 활용해야 한다. 대용 표현은 이미 언급한 내용의 반복을 피하고자 다른 표현으로 대신하는 것을 말한다. 위 담화 중 남학생의 두 번째 발화에는 앞서 언급한 국립중앙박물관이라는 말이 중복되고 있는데 이때에는 거기와 같은 대용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접속 표현은 두 문장을 이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을 말한다. 위 담화에서 남학생의 두 번째 발화와 세 번째 발화를 이어주는 접속 표현인 그러니까는 적절하지 않다. 이보다는 하지만, 그렇지만 등의 접속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 대화를 제시한 후에 국립중앙박물관의 기억, 그러니까의 니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기억과 니은을 올바르게 고치는 문제가 출제되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지진 발생 시 청소년의 장소별 행동 요령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진 발생 시 청소년의 장소별 행동 요령을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림과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물 안에 있다면 우선 탁자 아래에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흔들림이 멈추면 거기에서 나와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접속 표현이랑 대용 표현이 사용된 거죠. 그리고 라는 접속 표현이 앞뒤 문장을 연결해주고 있고 여기서 거기라는 대용 표현은 탁자 아래를 가리키는 거죠. 대용 표현을 사용해서 응집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물 밖에서는 떨어지는 물건에 대비하여 가방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여기에서도 접속 표현 사용됐죠. 그리고 대피합니다라는 어구가 반복되고 있어요. 뒤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각 문단마다 대피합니다라는 어구가 반복되면서 각 문장들이 서로 연결되어 지진 대피 요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응집성을 높이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승강기 안에 있다면 우선 모든 층의 버튼을 누립니다. 그리하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려 계단을 이용해 밖으로 대피합니다. 여기에서도 접속 표현 사용되었고요. 네 번째, 지진이 발생하면 통신기기 사용에 일시적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라디오 방송 및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대피합니다. 이 네 번째 부분은 발표 주제에 어긋나는 부분이죠. 발표 주제는 지진 발생 시 청소년의 장소별 행동 요령인데 이 네 번째 내용은 장소별 행동 요령이 아니라 일반적인 행동 요령에 해당하므로 통일성에 위배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삭제해야겠죠. 그 다음 다섯 번째 볼게요. 상점에서는 진열장에서 떨어지는 물건으로부터 몸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흔들림이 멈추면 그곳에서 나와 밖으로 대피합니다. 다섯 번째에서도 접속 표현 사용되었고 대용 표현 사용되었죠. 그 다음 여섯 번째, 운전을 하고 있다면 비상등을 켜고 서서히 속도를 줄여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웁니다. 그리고 열쇠를 차에 꽂아두고 대피합니다. 이것도 통일성에 위배된 문장이에요.
운전을 하고 있을 때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다루고 있으므로 청소년의 행동 요령에 해당하지 않죠. 따라서 이 문장도 4번과 함께 삭제해야 하는 문장에 해당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담화의 개념 먼저 볼게요. 발화들이 모여 이루어진 언어 형식이고 담화는 이렇게 4개의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문장 단위로 실현된 말인 발화, 말하는 사람인 화자, 듣는 사람인 청자, 그리고 담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적, 공간적 상황인 맥락, 이 4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맥락의 종류는 크게 2개로 나뉘었죠. 언어적 맥락과 비언어적 맥락. 그리고 비언어적 맥락은 상황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나뉘었고요. 이것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라고 했던 이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담화의 맥락, 발화의 의미를 묻는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를 영상을 멈추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셨나요? 1번에 적절한 것은 2번입니다. 그러면 보기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화를 내며 왜 이제야 집에 들어온 거야? 지금 몇 시야? 라고 엄마가 말하자 아들이 친구들과 놀다 보니 죄송해요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엄마가 시계를 찾으며 병원에 3시까지 가야 하는데 지금 몇 시야? 라고 말하자 아들이 손목 시계를 본 뒤 2시 30분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네요. 기억과 디귿은 똑같이 지금 몇 시야? 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발화의 의도는 달라요. 기억은 간접 발화죠. 집에 일찍 들어와야지 왜 이렇게 늦게 다녀? 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디귿은 문장 그대로 시간을 묻는 거잖아요. 따라서 기억은 간접 발화, 디귿은 직접 발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직접 발화, 디귿은 간접 발화로 볼 수 있어 적절하지 않죠. 이게 바뀌었죠. 2번, 기억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황 맥락을 고려해야 해. 적절하죠. 기억은 간접 발화이니까 기억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황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2번이 적절합니다. 3번도 볼게요. 니은으로 보아 아들은 기억의 발화 의도를 의문으로 보았군. 아들은 엄마가 이렇게 말한 의도가 의문이 아니라 꾸짖음이라는 걸 이해했기 때문에 2시 30분이에요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죄송해요 라고 말을 한 거죠. 의문으로 본 게 아닙니다. 4번, 리을로 보아 아들은 디귿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군. 아들은 엄마가 이렇게 말한 의도가 의문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제대로 파악한 것입니다. 다음 5번, 기억과 디귿은 발화의 형식과 화자의 의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군. 기억은 화자의 의도가 발화 형식과 일치하지 않아요. 하지만 디귿, 이거는 직접 발화였으니까 일치합니다. 따라서 1번에 적절한 것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4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4번 문제도 영상을 멈추고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4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 답은 4번입니다. 이것도 보기 먼저 보도록 할게요. 가는 쌀쌀한 교실에서 대화를 하는 상황입니다. 수지가 조금 춥구나 라고 말하자 승기가 나도 조금 추워 라고 말을 해요. 이 둘의 말을 듣고서 우성이가 창문 닫아줄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승기가 고마워 일어나기가 귀찮아서 참고 있었어 라고 말을 해요. 즉 승기가 나도 조금 추워 라고 말한 거는 창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라는 요청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수지는 우성아 난 그냥 조금 쌀쌀해서 한 말이었어 라고 말을 하네요. 즉 수지는 내 발화에는 창문을 닫아달라는 요청의 의미가 담겨있던 것은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나를 볼게요. 사람들로 붐비는 버스에서 승객 1이 내립시다 라고 말하자 승객 2가 전 이번에 안 내리는데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승객 1이 좀 비켜달라고 라고 말을 하네요.
리을 먼저 볼게요. 답이니까. 승객 2는 승객 1의 발화를 B, 상황 맥락을 중심으로 이해하였다. 승객 1의 내립시다. 이거는 청유형의 문장 형식이지만 화자의 의도는 청유가 아니죠. 같이 내리자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내린다는 거지. 그런데 승객 2는 상황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이거를 언어적 맥락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따라서 상황 맥락을 중심으로 이해한 게 아니기 때문에 4번이 틀린 것이 됩니다. 5번도 같이 볼게요. 승객 1은 승객 2가 A. 언어적 맥락을 중심으로 이해하도록 말하였다. 승객 1은 자신의 앞선 발화를 이해하지 못한 승객 2에게 대놓고 직접적으로 비켜달라고 라고 의도를 전달하고 있죠. 즉 승객 2가 언어적 맥락을 중심으로 이해하도록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적절하죠. 그 다음 기억을 볼게요. 우성은 수지와 승기의 발화를 상황 맥락을 중심으로 이해하였다. 우성은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춥다는 수지와 승기의 발화를 창문을 닫아달라는 요청의 의미로 받아들인 거죠. 적절합니다. 승기는 우성이 자신의 발화를 상황 맥락을 중심으로 정확히 이해하였음을 알려주었다. 승기는 상황 맥락을 고려해서 자신의 발화를 이해하고 창문을 닫아준 우성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일어나기 귀찮아서 참고 있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는 승기가 우성에게 우성이 자신의 발화를 상황 맥락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이해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수지는 우성에게 앞선 자신의 발화가 언어적 맥락을 중심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밝혔다. 수지는 우성에게 앞선 자신의 발화, 이 조금 춥구나 라는 발화에는 창문을 닫아달라는 요청의 의미가 담긴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즉, 내 발화는 상황 맥락 중심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언어적 맥락을 중심으로 이해했어야 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 적절하고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었어요. 이렇게 2-1단원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은 2-2단원을 볼게요. 2-2단원 문장의 짜임과 활용을 보도록 할게요. 이 단원도 마찬가지로 출제 유형 베스트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출제된 문제 유형은 주어진 겹 문장의 종류와 표지, 생략된 문장 성분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기출문제를 통해서 보자면 이렇게 문장을 제시한 후에 이 문장이 어떤 문장인지, 이어진 문장이라면 어떤 관계로 이어진 문장인지, 그리고 5번과 같이 이 밑줄 친 부분에서 생략된 문장 성분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서술형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어요. 문장의 종류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문제로 이런 식으로 보기에 문장을 제시하고 이게 어떤 문장인지, 안긴 문장이면은 어떤 안긴 문장인지, 그리고 안긴 문장에서 생략된 문장 성분은 무엇인지 이런 걸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자주 출제된 문제 유형은 주어진 문장에서 각각의 문장 성분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기출문제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단순히 문장 성분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묻는 문제도 출제되었고, 보기에서 문장 성분 중 주성분을 모두 고른 것 또는 주어진 문장의 문장 성분을 이렇게 탐구하는 문제도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단 바로 볼게요. 문장은 화자의 생각과 느낌을 완결된 형태로 표현하는 단위이다. 문장은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부분들로 이루어지는데 이들을 문장 성분이라고 한다. 문장 성분은 서술어, 주어, 목적어, 보어와 같이 문장을 이루는데 골격이 되는 주성분, 그리고 관형어, 부사어와 같이 다른 것을 꾸미는 부속 성분, 독립어와 같이 다른 문장 성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독립 성분으로 나뉜다. 가의 서술어 읽는다는 목적어 체그를, 나의 서술어 아니다는 보어 어름이를 각각 요구한다. 예문을 보면 가의 서술어인 읽는다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라는 거죠. 그리고 아니다라는 서술어는
보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릿수 서술어입니다. 그리고 다의 와는 독립어고 주어 꽃이 그리고 서술어 예쁘다랑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죠.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나면 혼문장, 두 번 이상 나타나면 견문장이다. 가에서 다는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만 나타나므로 혼문장이고 라는 주어와 서술어가 두 번 나타나므로 견문장이다. 라는 이것은 장미꽃이고 그리고 저것은 국화꽃이다. 여기서 지금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나고 있죠. 따라서 견문장에 해당합니다. 나머지는 혼문장에 해당하고요. 혼문장이 이어져 견문장이 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혼문장과 혼문장이 대등하거나 종속적으로 이어지는 것, 이를 이어진 문장이라고 한다. 즉 이어진 문장은 둘 이상의 절이 연결어미에 의해 결합된 문장이에요. 연결되는 건데 대등하게 연결되거나 종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혼문장이 다른 문장 속의 한 부분이 되는 것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견문장을 아는 문장이라고 한다. 아는 문장은 다른 문장을 절의 형식으로 안고 있는 문장입니다. 이어진 문장을 보면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주어 서술어, 즉 이어진 문장이죠. 그런데 고라는 나열을 나타내는 대등적 연결어미로 이어졌어요. 따라서 이 문장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에 해당합니다. 눈이 내리지만 날씨가 춥지 않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조를 나타내는 대등적 연결어미로 이어졌기 때문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에요. 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비가 와서 길이 질다. 이 앞절과 뒤절이 종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원인을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어미로 이 문장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의미 관계에 따라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어진 문장은 둘 이상의 절이 연결어미에 의하여 결합된 문장으로 이어진 방식에 따라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나뉜다. 가에서 다와 같이 앞절과 뒤절의 의미 관계가 대등하게 연결된 문장을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한다. 대등하게 연결됐기 때문에 이 앞뒤의 위치를 바꿔도 의미는 변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날씨가 춥지 않지만 눈이 내린다. 이렇게 말을 해도 말이 되죠. 하지만 라는 달라요. 비가 와서 길이 질다는 길이 질어서 비가 온다. 랑 의미가 완전 다른 거잖아요. 따라서 대등적 그리고 종속적 문장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앞뒤 문장을 바꿔보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한편 라와 같이 앞절과 뒤절의 의미 관계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문장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한다. 라에서는 종속적 연결어미 아서를 사용하여 앞절인 비가 오다가 뒤절인 길이 질다의 원인이 됨을 나타내고 있다. 아서 외에도 다양한 종속적 연결어미를 통해 앞절과 뒤절의 의미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면 뭐뭐면은 조건, 뭐뭐려고는 의도, 뭐뭐는데는 배경, 뭐뭐일지라도는 양보의 의미를 띠고 있다. 각각의 연결어미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알아두면은 문장의 종류를 파악하는데 훨씬 쉽겠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서 앞절과 뒤절에 동일한 표현이 있는 경우 나는 철수를 자주 만나서 그를 격려하곤 한다와 같이 다른 표현으로 교체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아는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아는 문장은 다른 문장을 절의 형식으로 안고 있는 문장이다. 다른 문장 속에 절의 형식으로 안겨있는 문장을 안긴 문장이라고 하며 안긴 문장을 포함한 문장을 아는 문장이라고 한다. 안긴 문장은 하나의 절이 되는데 이는 크게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로 나뉜다. 그 일을 하기가 어렵다. 향기가 좋은 꽃이 예쁘다.
주희는 머리카락이 휘날리게 달렸다는 각각 그 일을 하기 명사절이고 향기가 좋은 관용사절, 머리카락이 휘날리게 부사절 이런 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아는 문장이다. 그럼 이제 아는 문장에 5가지 종류가 제시됐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나오겠죠. 명사절을 아는 문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절은 명사형 어미, 기가 붙어서 만들어진다. 각각의 절의 실현 방법 및 표지도 꼭 알아둬야 해요. 이걸 알아야지 보다 쉽게 절의 종류를 구분하겠죠. 명사절은 그 뒤에 이가, 을을, 애 등, 즉 조사절 이런 것들이 결합하여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 다양한 기능을 한다. 다음 예에서 밖에 나가기가는 주어 기능을 하고 그가 정당했음을은 목적어 기능을 하며 학교에 가기에는 부사어 기능을 한다. 보면은 밖에 나가기, 여기서 기라는 명사형 어미가 결합을 했죠. 그리고 가라는 주격 조사가 결합을 했기 때문에 주어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우리는 그가 정당했음을 에서 명사형 어미 확인할 수 있고 을에서 목적격 조사가 나타나니까 목적어로 쓰이는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리고 학교에 가기, 여기에서도 기라는 명사형 어미 확인할 수 있고 애라는 부사격 조사가 결합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관형사절을 아는 문장 볼게요. 관형사절은 관형사형 어미 현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 는, 을, 던 이런 것들이 붙여서 만들어집니다. 특히 이거 2개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과거를 나타내는 건지 현재를 나타내는 건지. 이 어미들은 동사와 결합하여 각각 과거, 현재, 미래, 회상의 시간을 표현한다. 다음 예에서 관형사절 우리가 돌아온, 지나가는, 내가 읽은, 읽는, 읽을, 읽더는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의 기능을 한다. 우리가 돌아온에는 관형사형 어미 은이 사용된 거죠. 그리고 사실을 꾸며주고 있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기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는이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꾸며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책은 내가 읽은 책이다, 읽는 책이다, 읽을 책이다, 읽던 책이다. 이거는 각각 과거, 현재, 미래, 회상의 시간을 표현하는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한 거죠. 이것도 명사, 책을 꾸며주고 있어요. 즉 관형어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사절을 아는 문장 볼게요. 부사절은 절 전체가 서술어를 수식하는 부사어로 기능하는 것으로 아서, 어서, 도록, 개, 이 등이 붙어서 만들어진다. 다음 예에서 부사절 비가 와서 발에 땀이 나도록 그림이 아름답게 소리도 없이는 뒤에 오는 서술어를 수식하고 있다. 비가 와서 여기서 서는 부사형 어미에 해당하는 거죠. 이거는 뒤에도 나오는데 뒤에 먼저 같이 볼게요. 비가 와서 길이 질다. 길이 비가 와서 질다. 이 두 문장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순서만 조금 다른 거고. 그런데 기역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고 니은은 부사절을 아는 문장입니다. 기역에서 비가 와서의 서는 종속적 연결음이 아서에 해당하고 니은에서 비가 와서의 아서는 부사형 어미에 해당해요. 문장의 의미는 같지만 이 종속적 연결 어미로 된 절은 부사절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의미는 같아도 각각 다른 종류의 문장 형태를 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발에 땀이 나도록 땀이 나다 주어 서술어인데 서술어에다가 부사형 어미를 결합을 한 거죠. 그림이 아름답게 소리도 없이도 마찬가지로 부사어 기능하고 있는 절이 이렇게 서술어를 수식하면서 부사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번째 서술절을 아는 문장입니다. 서술절은 절 전체가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데 다른 절들과 달리 절의 표지가 없다.
이게 서술절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다른 절들은 이렇게 절의 표지가 있었죠. 관형사절은 이런 거, 명사절은 이런 거. 그런데 서술절은 없어요. 예문을 보면은 코끼리는 코가 길다. 서술절 주어 서술어이고 이 서술어가 또 주어 서술어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서술절입니다. 그런데 별다른 표지는 없죠. 할아버지께서는 인정이 많으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큰 주어는 할아버지께서는, 그리고 큰 서술어는 인정이 많으시다. 근데 이 서술어가 또 주어 서술어로 나뉠 수 있는 거예요. 인정이 많으시다. 이렇게. 마지막 인용절을 아는 문장을 보겠습니다. 인용절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에서 인용한 내용이 절의 형식으로 안긴 것이다. 인용절은 주어진 문장에 인용 부사격 조사 라고와 고가 붙어서 만들어진다. 다음 예처럼 문장을 직접 인용할 때는 라고가 붙고 간접 인용할 때는 고가 붙는다. 라고랑 함께 오는 거는 또 큰 따옴표입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겠죠. 수지는 집이 참 예뻐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 수지는 집이 참 예쁘다고 말했다. 이거 두 개 차이. 인용부사격 조사도 있지만 큰 따옴표 이것도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가 정당했음을 깨달았다. 이게 서술형 문제에 많이 출제돼요. 우리는 그가 정당했음을 깨달았다. 이거는 어색하지 않죠? 그런데 음이라는 명사형 어미를 기로 바꿔보면은 어색해집니다. 우리는 그가 정당했기를 깨달았다. 이거는 성립되지 않는 문장이에요. 명사형 어미 음과 기에는 의미와 기능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명사형 어미 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즉 미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는 문장의 서술어로 바라다, 기원하다, 결심하다, 두렵다 등이 올 때 사용되고, 반면에 명사형 어미 음은 이미 일어난 일, 즉 기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는 문장의 서술어로 알다, 깨닫다, 후회하다 등 무언가를 인식하게 되는 동사이거나 평가의 뜻을 지니는 동사가 올 때 사용됩니다. 우리는 그가 정당했기를 깨달았다가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 될 수 없는 이유를 묻는 서술형 문제가 다 출제됐기 때문에 이 이유를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문장 성분은 이렇게 크게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으로 나눌 수 있었고, 주성분은 서술어, 주어, 목적어, 보어가 있고, 부속성분은 관형어, 부사어, 독립성분은 독립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부사어 중에서 필수적 부사어는 주성분에 해당합니다. 모든 부사어가 생략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견문장은 이어진 문장, 아는 문장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이어진 문장은 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이렇게 두 개로 또 나뉘었죠. 그리고 아는 문장은 5개로 나뉘었습니다. 명사절을 아는 문장, 관형사절 아는 문장, 부사절을 아는 문장, 서술절을 아는 문장, 인용절을 아는 문장. 이거 각각의 표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었던 주어진 견문장을 분석하는 문제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한 화면에 다 안 나오니까 이렇게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영상을 멈추고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2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이어진 문장은 앞뒤 문장의 순서가 바뀌어도 동일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구나. 기역과 니은을 보면은 앞뒤 문장의 순서가 바뀌어도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리을과 미음, 비가 와서 땅이 질다, 땅이 질어서 비가 오다, 이거는
의미가 다르죠. 각각 다른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앞뒤 순서가 바뀌어도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지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이어진 문장이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3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1번, 이어진 문장에서 중복된 성분은 생략할 수 있구나. 기역과 니은에서 중복된 성분인 동생은은 생략되고 있죠. 동생은 과일을 좋아하지만 동생은 채소를 싫어한다. 여기서 동생은이 생략되었습니다. 다음 2번. 이어진 문장은 대조나 원인의 의미관계로 연결되기도 하구나. 이거는 대조를 나타내는 연결어이고, 그리고 이 아서는 원인의 의미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따라서 적절합니다. 4번. 이어진 문장을 이루고 있는 앞뒤 문장의 주어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구나.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을 보면은 앞뒤 절의 주어가 같죠. 동생은으로. 하지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보면은 앞절의 주어는 비가, 그리고 뒤절의 주어는 땅이로 서로 다릅니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거 적절하죠. 5번.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앞절이 뒤절 안으로 들어갈 수 없지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절이 뒤절 안으로 들어갈 수 있구나. 디귿 보면은 동생은 채소는 과일을 좋아하고 싫어한다. 즉 이 앞절 가운데에 뒤절을 넣는 거예요. 여기 안에 넣는 거죠. 동생은 채소는 과일은 좋아하고 싫어한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서는 가운데 넣어도 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땅이 질어서 비가 오다. 이 비가 오다를 여기 가운데 넣는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 그럼 땅이 비가 와서 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말이 되죠. 땅이 비가 와서 질다. 즉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이렇게 들어갈 수 없지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적절하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었어요. 그 다음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주어진 절에 생략된 문장 성분을 파악하는 문제예요. 이것도 영상을 멈추고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5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 답은 3번입니다. 기억부터 볼게요. 이 책은 내가 읽은 책이다. 이거를 원래의 호문장으로 나누면 이 책은 그 책이다. 내가 이 책을 읽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겠죠. 이 두 문장이 겹문장이 되면 이 안긴 문장의 목적어인 이 책을이 생략되는 거예요. 따라서 밑줄 친 부분에는 목적어가 생략되었다. 적절하고요. 니은,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를 쳐다봤다. 이거를 원래 혼문장으로 나누면 사람이 지나가다. 사람이 우리를 쳐다봤다. 이렇게 되죠. 이 두 문장이 겹문장이 되면서 안긴 문장의 주어인 사람이가 생략되고 그냥 지나가는만 남게 된 거죠. 주어가 생략된 거 맞습니다. 디귿, 그는 우리가 돌아온 사실을 모른다. 이것도 두 문장으로 나누면 그는 사실을 모른다. 우리가 돌아왔다.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이 두 문장이 겹문장이 되면서 안긴 문장은 관형어로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귿의 안긴 문장인 우리가 돌아온에는 보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3번 적절하지 않죠. 4번 리을 먼저 볼게요. 그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다. 이것도 원래 혼문장으로 나누면 그는 땀을 닦았다. 땀이 이마에 흐르다가 되죠. 이 두 문장이 겹문장이 되면서 땀이 이마에 흐르다에서 땀이라는 주어가 생략되었습니다. 주어가 생략되었다. 적절하죠. 5번 기억에서 리을의 밑줄 친 부분은 모두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각각 책, 사람, 사실, 땀이라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죠. 즉 기억에서 리을은 모두 관형자를 아는 문장에 해당합니다. 5번의 답은 3번이었어요. 이렇게 2-2단원 문장의 짜임과 활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이제 2-3단원을 보도록 할게요. 2-3단원 문법 요소의 효과와 활용. 이것도 역시 출제 유형 베스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요소의 효과와 활용. 이 단원에서 다루고 있는 문법 요소는 크게 종결 표현, 높임 표현, 시간 표현, 피동과 사동 표현, 부정 표현, 인용 표현 이렇게 6개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표현은 피동과 사동 표현입니다.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에 대한 문제, 특히 피동사와 사동사의 형태가 동일한 용어를 구별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기출문제를 통해서 보자면 2번 보면은 말리다, 말리다. 이거는 피동사와 사동사의 형태가 동일한 용언에 해당하죠. 이런 거랑 비슷한 용언을 찾는 문제. 4번도 마찬가지죠. 5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높임 표현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주어진 문장에 나타난 높임 표현의 종류와 실현 방법을 묻는 문제.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과거, 현재, 미래 시제의 실현 방법을 묻는 문제, 진행상과 완료상을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어요. 즉, 시간 표현에 관한 문제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주어진 문장을 파생적 피동문 또는 통사적 피동문으로 바꾸거나 파생적 사동문, 통사적 사동문으로 바꾸는 서술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이것도 기출문제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문장을 제시하고 이거를 주어진 조건에 따라 다르게 바꾸는 거예요. 의미 차이를 묻기도 합니다. 4번도 마찬가지고 6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문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종결 표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국어의 문장에서 제일 마지막에 오는 종결 표현의 중요함을 강조한 말이다. 이러한 국어의 종결 표현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종결어미이다. 국어의 문장은 종결어미의 형태에 따라 보통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으로 나뉜다. 종결 표현의 종류가 나오는 거죠. 종결 표현을 묻는 문제는 비교적 덜 출제되었지만 그래도 출제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정확하게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평서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바 없이 하고 싶은 말을 단순하게 질문하는 문장이고, 의문문은 대개 화자가 질문하는 문장. 교과서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의문문은 설명 의문문, 판정 의문문, 수사 의문문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의문문의 종류를 묻는 문제도 출제됩니다. 설명 의문문은 일정한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 예를 들어서 너 뭐 먹었어? 아니면 너 어디 갔었어? 라고 특정한 설명을 요구하는 거죠. 판정 의문문은 단순히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 예를 들어서 너 밥 먹었어? 너 이거 숙제했어? 이런 식으로 응, 아니 이런 식으로 단순한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거죠. 수사 의문문은 굳이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서술이나 명령, 감탄의 효과를 내는 의문문. 우리가 문학 시간에 많이 배웠던 서리법이 수사 의문문에 해당하는 겁니다. 명령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강하게 요구하는 문장이며, 청유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 하도록 요청하는 문장이다. 그리고 감탄문은 화자가 청자를 별로 의식하지 않거나 거의 독백하는 상태에서 자기의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이다. 이렇게 5가지 문장의 종류가 나왔습니다. 우리 2-1단원 담화의 맥락 배웠을 때도 나왔었죠. 문장의 종류랑 실제 언어 생활에서의 기능이 반드시 일치하는 게 아니었어요. 만약에 문장의 종류랑 화자의 의도가 일치하면 직접 발화인 거고, 일치하지 않으면 간접 발화라고 했어요. 간접 발화는 맥락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파악을 해야 한다고 했죠. 이거는 2-1단원과 연결되는 내용이네요. 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를 구분하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높임 표현을 보도록 할게요. 고객님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라고 많이 말합니다.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이 사이즈는 품절이세요 라고 말을 하던가 사물인 커피를 높이면 안 되죠. 국어에서 물건은 높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문한 사람만 높여야 되지 커피를 높이면 안 됩니다. 따라서 나오셨습니다를 나왔습니다로 고쳐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점어는 고객을 존중하려는 의도로 커피 나오셨습니다 라고 말한 거지만 앞서 말했듯이 이 문장은 잘못된 표현이죠. 커피 나왔습니다로 고쳐야 합니다. 국어에서는 대상이나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 화자의 말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이처럼 화자가 어떤 대상이나 상대에 대하여 그의 높고 낮은 정도에 따라 언어적으로 구별하여 표현하는 방식이나 체계를 높임법이라고 한다. 높임법은 높임의 대상에 따라 상대 높임법,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으로 나뉜다. 높임법의 종류 이 세 가지 꼭 기억해둬야겠죠. 문장을 제시한 후에 이 문장에 사용될 높임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하나의 문장에 하나의 높임법이 사용된 것은 아니라는 거. 2개 또는 3개가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대 높임법을 먼저 볼게요. 상대 높임법은 화자가 청자에 대하여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낮추어 말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상대 높임법은 종결 표현으로 실현되는데 크게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뉜다. 격식체는 높임의 순서에 따라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로 나뉘고 해라체로 나뉘고 비격식체는 해요, 해체로 나뉜다. 격식체는 의례적 용법으로 청자와의 심리적인 거리감을 나타내는 데 반하여 비격식체는 격식을 덜 차리는 상황에서 사용하여 청자와의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것을 나타낸다. 이런 걸 보고선 이게 하십시오체인지 이게 하오체인지 이런 것도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반갑습니다가 무슨 체인지 쓰세요 이렇게는 출제가 안 되지만 선지에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은 하십시오체를 사용했기 때문에 상대 높임이 실현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 주체 높임법을 볼게요. 주체 높임법은 주체를 높이는 거예요.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으로 서술의 주체가 화자보다 나이나 사회적 지위 등이 높을 때 사용합니다. 주체 높임법은 서술어에 선어말 어미 의시가 붙어 실현되거나 부수적으로 주격조사 깨서가 쓰이기도 하고 주어 명사에 전미사 님이 덧붙기도 한다. 또한 계시다, 주무시다 등 일부 특수 어휘를 통해 실현되기도 한다. 상대 높임법의 실현 방법은 종결 어미를 통해서 실현되는 거였고 주체 높임법은 서술어에 붙은 어미시 또는 주격조사 깨서 아니면 높임을 의미하는 전미사나 높임을 표현하는 특수 어휘 이런 거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거 구분해야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교무실에 계시다라는 문장을 제시하고 계시다에 높임의 선어말어미 시가 붙었다라는 잘못된 선지가 출제됩니다. 계시다의 시는 높임을 뜻하는 선어말어미가 아니죠. 이거는 어간 개에 선어말어미 시, 어말어미 다가 붙은 게 아니라 개시 이게 자체가 용언의 어간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거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체 높임법은 2개로 또 나뉩니다. 주체를 직접 높임과 주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상, 신체 부분, 성품, 심리, 소유물 등을 높임으로써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간접 높임으로 나뉘는 거예요. 간접 높임과 직접 높임을 구분하는 문제도 출제돼요. 또는 간접 높임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 직접 높임의 표현을 사용한 것을 제시하고 잘못된 이유를 찾으라는 문제도 출제되고요. 그 다음 3번째 객체 높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높임법은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즉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방법으로 모시다, 드리다, 여쭈다, 배다와 같은 특수 어휘를 사용해 표현합니다. 그리고 조사에게 대신 깨를 합니다. 객체 높임법에서 중요한 거는 목적어만
객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부사어도 객체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높임법에 어긋난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치는 문제도 출제되는데요.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이거예요. 지유야, 선생님께서 너 빨리 교무실로 오시라고 해. 오시라고 해? 여기서 오다에 시가 붙었네요. 그러니까 오다의 주체인 너를 높이는 거죠. 지유를 높이는 거죠. 지유를 높이는 게 아니라 선생님을 높여야 되잖아요. 따라서 오라고 하셨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즉 오시라고 해. 오시래가 아니라 오라셔. 오라고 하셨어 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거 기억해둬야 해요. 그 다음 시간 표현을 보겠습니다. 시간은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나뉘죠. 과거 시제는 사건 시 다음에 발화시가 오는 거고, 현재 시제는 사건 시와 발화 시가 일치하는 것, 미래 시제는 발화 시 다음에 사건 시가 오는 것입니다. 시제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발화 시랑 사건 시의 개념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럼 과거 시제 먼저 볼게요. 과거 시제는 사건 시가 발화 시보다 앞서는 시제이다. 과거 시제는 선어 말어미 앗, 엇과 더, 동사 어간에 붙는 관형사형어미 은, 용언의 어간이나 서술격 조사에 붙는 던을 통해 실현된다. 어제, 옛날, 지난과 같은 부사어를 사용하여 과거 시제를 표현할 수도 있다.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이런 어미들도 구분을 꼭 각각 알아둬야 합니다. 헷갈리니까 꼭 외워둬야 돼요. 특히 동사 어간에 붙는 관형사형어미 은과 현재 시제의 실현 방법 중 하나인 선어말어미 는, 은 이거랑 헷갈리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도 이제 이거를 알고서 일부러 선어말어미 은이 붙었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꼭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겠죠. 현재 시제 볼게요. 현재 시제는 발화 시와 사건 시가 일치하는 시제이다. 현재 시제를 나타내기 위해 동사에서는 선어말어미 는과 니은, 관형사형어미 는이 쓰이고, 그리고 이거 두 개도 구별할 줄 알아야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에서는 관형사형어미 은이 쓰이거나 선어말어미 없이 현재 의미를 나타낸다. 또한 지금, 현재와 같은 부사어를 사용하여 현재 시제를 표현할 수도 있다. 공부를 한다. 여기에서 하 뒤에 결합한 거는 선어말어미 니은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는에서 는은 관형사형어미 는이고요. 우리 아기 잘도 자는구나에서 는도 선어말어미 는입니다. 똑같이 생겼어도 다르죠. 이거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형용사의 경우에는 예쁜다 라는 건 비문이죠. 선어말어미가 붙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선어말어미 없이 현재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 미래 시제를 볼게요. 미래 시제는 사건 시가 발화 시보다 나중인 시제이다. 선어말어미 get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관형사형어미로는 을이 사용된다. 또 관형사형어미 을과 의존명사 것이 결합된 을 것도 널리 사용된다. 내일과 같은 부사어로도 미래 시제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이 get은 미래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 의지, 추측 등 화자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어말어미 get의 여러 쓰임, 다양한 의미에 대해 묻는 문제도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동작상을 보도록 할게요. 동작상은 진행상과 완료상으로 나뉘는데요. 진행상은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즉 ing인 거죠. 그리고 완료상은 동작이 이미 완료된, 동작이 완료된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냅니다. 이 두 개를 구분하는 문제도 출제되기 때문에 두 개를 구분할 줄 알아야겠죠. 개념과 실현 방법을 정확하게 기억해둬야 돼요. 진행상의 경우에는 뭐뭐 고 있다, 뭐뭐 아 가다 라는 보조 용어를 사용하고, 완료상의 경우 뭐뭐 버리다, 뭐뭐 아 있다, 앉아 있다에 아 있다 이런 식으로 보조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피동과 사동 표현 볼게요. 이게 가장 많이 출제된다고 했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여러 번 읽어보고 문제도 많이 풀어보셔야 합니다. 문장은 주어가 스스로 동작이나 행위를 하는 능동문과 주어가 다른 대상에 의해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게 되는 피동문으로 나뉜다. 또한 문장은 주어가 동작이나 행위를 직접 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하도록 하느냐에 따라 주동문과 사동문으로 나뉜다. 주희가 동생을 안았다는 주어인 주희가 안는 동작을 직접 하는 것이므로 능동문이자 주동문에 해당한다. 동생이 주희에게 안겼다는 주어인 동생이 동작을 당하고 있으므로 피동문이고 엄마가 주희한테 동생을 안겼다, 안게 했다. 이거는 주어인 엄마가 주희에게 동생을 안는 동작을 시키는 것이므로 사동문이다. 이렇게 능동문, 피동문, 그리고 주동문, 사동문의 개념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능동문에 대응하는 개념인 피동문 먼저 볼게요. 주어가 제 힘으로 하는 것을 능동이라 하고 주어가 다른 대상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을 피동이라고 한다. 고양이가 쥐를 물었다. 쥐가 고양이에게 물렸다. 여기서 보면 물다는 능동사죠. 근데 물리다는 피동사입니다. 피동사는 능동사의 어근에 피동전미사 이히리기가 붙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뀔 때 능동문의 주어가 피동문에서 부사어가 되고 그리고 능동문에서 목적어가 피동문에서 주어가 됩니다. 문장 성분의 변화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피동문은 되다, 어지다가 붙어서도 만들어집니다. 피동사, 즉 이히리기로 실현되는 피동문을 파생적 피동문이라고 하고 어지다가 결합돼서 실현되는 피동문을 통사적 피동문이라고 해요. 아까 전에 파생적 피동을 통사적 피동으로 바꾸라던 아까 전에 파생적 피동문 또는 통사적 피동문으로 바꾸라는 문제가 출제된다고 했죠. 따라서 이 두 개도 반드시 분류해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 사동 표현을 볼게요.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것을 주동이라고 하고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사동이라고 한다. 진이가 책을 읽는다. 선생님이 진이에게 책을 읽힌다. 주동문이 사동문으로 바뀔 때는 새로운 주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의 부사어가 되고 주동문의 목적어는 그대로 사동문의 목적어가 됩니다. 그리고 주동문에서 주동사, 읽다 여기에는 사동전미사가 붙어서 사동사로 만들어지는 거죠. 사동전미사에는 이히리기, 오구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시키다라는 전미사가 있고 그리고 어미, 개, 보조용언 하다가 붙은 뭐뭐개 하다라는 것도 실현 방법 중 하나예요. 이히리기, 오구추, 시키다 이거로 실현되는 즉 사동사로 실현되는 사동문을 파생적 사동문이라고 하고 개하다로 실현되는 사동문을 통사적 사동문이라고 합니다. 이히리기는 피동전미사가 될 수도 있고 사동전미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전미사가 사용된 용언이 피동사인지 사동사인지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구별할 줄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정표현을 볼게요. 부정표현과 인용표현만 하면 이제 끝이에요. 부정표현은 부정표현은 길이에 따라서는 짧은 부정문과 긴 부정문으로 나눌 수 있어요. 짧은 부정문은 안, 못이라는 부정부사가 붙는 거고 긴 부정문은 아니하다, 못하다라는 부정용언이 붙는 거예요. 근데 명령문과 청유문에서는 뭐뭐지 아니하다, 뭐뭐지 못하다 대신에 뭐뭐지 뭐뭐지 마라, 뭐뭐지 말자를 사용합니다. 명령문과 청유문에서 부정표현 사용에 제약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의미에 따라서는 안부정문과 못부정문으로 나눌 수 있어요. 안부정문은 의지 부정을, 못부정문은 능력 부정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너 왜 밥 안 먹니? 라고 물었을 때 엄마는 딸이 본인 의지로 밥을 먹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딸에게 밥을 먹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는 거죠. 아니라는 의지를 부정하는 부정부사를 사용해서. 그런데 딸이 안 먹는 게 아니고 못 먹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딸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몸이 안 좋다든지 등의 이유로 밥을 먹을 수 없다는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못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안은 의지를 부정하는 거고 못은 능력을 부정하는 거예요.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 이다의 경우에는 능력이나 의지라는 표현 자체를 사용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예쁘다. 그리고 서술격 조사 이다. 이거는 의지랑 능력을 부정한다는 말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순 상태 부정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꽃이 예쁘지 않다. 이 안은 의지 부정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냥 단순 상태 부정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인용 표현을 볼게요. 인용 표현은 남의 말, 우리 앞단원에서 인용절을 아는 문장에 배울 때도 언급했던 거죠. 남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끌어쓴 표현을 말합니다. 직접 인용 표현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원래의 형식과 내용 그대로 유지한 채 큰 따옴표를 활용해서 표시하고 그 뒤에 조사 라고를 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간접 인용 표현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인용할 때 그 형식은 유지하지 않고 내용만 끌어다 쓰는 것으로 조사 고를 씁니다.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는 문제가 많이 출제돼요. 그런데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 인용 조사 라고를 고로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인칭 표현, 지시 표현, 시간 표현, 높임 표현, 종결 표현 등도 상황에 맞게 적절히 바꾸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카는 어제 제가 고모 집에 내일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거를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 장소 표현인 고모 집, 시간 표현인 내일, 종결 표현인 가겠습니다도 바꿔야 한다는 거죠. 조카는 어제 자기가 우리 집에 오늘 오겠다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바꿔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쉬워 보이지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런 바꿔 쓰는 서술형 문제도 많이 풀어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출문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었던 피동사와 사동사의 형태가 동일한 용언을 구별하는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영상을 멈추고 풀어보세요.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것으로 바르게 묶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풀어보셨나요? 4번에 적절한 것 답은 4번입니다. 상을 받은 친구에게 꽃다발을 안겨주었다. 여기서 안기다는 두 팔로 감싸게 하거나 그렇게 하여 품 안에 있게 하다를 뜻하며 안다의 사동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니은, 동생은 아버지에게 안겨서 차에 올랐다. 여기서 안기다는 두 팔을 벌린 가슴 쪽으로 끌어당겨지거나 그렇게 되어 품 안에 있게 되다. 즉 피동사죠. 안다의 피동사에 해당합니다. 즉 기억은 사동사로 쓰인 경우, 니은은 비동사로 쓰인 경우에 해당하는 거니까 4번이 적절한 것이 됩니다. 1번도 보면은 물렸다. 여기에서 물리다는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끼인 상태로 상처가 날 만큼 세게 눌리다를 뜻하며 물다의 피동사에 해당해요. 그리고 젖을 물렸다에서 물렸다는 입속에 넣게 하다를 뜻하고 물다의 사동사에 해당합니다.
2번도 마찬가지로 기억이 피동사, 니은이 사동사. 3번도 기억이 피동사, 니은이 사동사. 그리고 5번은 기억과 니은 모두 보다의 사동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4번에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4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최다빈출 유형 두 번째인 높임 표현에 대한 문제를 볼게요. 1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도 영상을 멈추고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세 가지 높임법이 모두 실현된 것을 찾는 것입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C. 할머니께 할아버지 안부를 여쭸는데 할아버지께서 편찮으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할머니께에서 께, 그리고 여쭸는데에서 여쭈다란 특수어휘를 통해 객체 높임법을 확인할 수 있고, 할아버지께서 여기에서 깨서 편찮으시다는 이라는 특수어휘를 통해 주체 높임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었어요 에서는 상대 높임법을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C에서 세 가지 높임법이 모두 실현되었습니다. A는 민재입니다. 여기에서 상대 높임법을 확인할 수 있고, B는 할머니께서 오셔서 식사하시고에서 주체 높임법을, 그리고 가셨어요 에서 주체 높임법과 상대 높임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D, 할아버지 빨리 회복하셔서 놀러 오시면, 여기에서는 주체 높임법,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좋겠습니다 에서는 상대 높임법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다음 E, 이번 시험이 끝나면 부모님과 함께 주말에 꼭 뵈러, 여기에서 객체 높임법을 확인할 수 있고, 갈게요에서 상대 높임법을 확인할 수 있죠. 이는 주체 높임법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습니다. 10번의 답은 3번이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2단원 전체를 살펴봤습니다. 문법의 내용은 매체보다 양이 좀 더 방대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교과서 지문을 꼼꼼히 여러 번 읽으셔서 암기를 하시고 문제도 많이 풀어보셔야 합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양한 정보를 더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